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괴해야만 AI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창의성을 가진 곳은 남을 것이다 했는데 완전히 지금 반대인 거 아시죠?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 문제점 뭐지? 좀 바꿀 수 있나?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걸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거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아니겠는가? 맞아요. 네. 뭐 네? 재밌다. 인간적이네. 되게. 이거 내보내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테크 김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 책입니다. 이토록 인간적인 능력. 근데 영어 제목이 조금 다른 뉘앙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Human 그렇죠. beings. 네, Human Beings. Reclaim 12 vital skills. We are losing to technology. 근데 인간적인 능력인데 우리가 점점 기술에게 기술 때문에 빼앗기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 고유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잃어가고 있어서 회복이 시급한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대충 제목만 들으셔도 내용이 진작에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라면은 우리가 뭐 지나치게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게 훌륭한 능력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2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것들이 점점 퇴화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았어요. 이 책에서 능동적 글읽기를 하라고 해요. 그지? 그 능동적인 글읽기를 해야 되고 항상 네. 비판적인 시각을 맞아요.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네. 이런 내용을 하니까 뭔가 고전을 연구하신 분인가 싶은데 사실은 작가 그레이엄 리는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는 그쵸.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CEO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흥미롭더라고. 원래 그렇게 보면은 기술의 어떤 최첨단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인데 이런 책을 썼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겪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구나라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느낀 부분들을 써놓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그레이엄 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12가지 능력이 뭐냐? 어떤 게 요거를 있나요? 이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나온 게 길찾기 능력이에요. 내비게이션. 두 번째가 움직이기. 세 번째가 대화하기. 그리고 혼자 있기, 읽기, 쓰기, 그리기, 만들기, 기억하기, 꿈꾸기, 생각하기,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 일견 그쵸? 동의가 되는 네, 부분이 동의되는 많아요. 부분이죠. 특히 요새 그 대화하기 부분에 대화는 챗GPT와 그치? 뭐 이런 거지. 특히 젊은 세대가 그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 코로나를 겪고 비대면에서 자기의 어떤 성장기를 보낸 그런 아이들은 이게 더 편하지 말을 해갖고서 뭔가를 해결을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 그냥 얼굴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나 봐. 얼굴뿐만이 아니라 요즘 콜포비아라고 들어보셨죠? 전화? 보이스 콜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근데 사실 저도 점점 그래요? 카톡으로 이제 먼저 다 어레인지를 하고 꼭 콜을 할 경우에는 이제 뭐 약간 짧게 그치. 확인만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점점 많아지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무슨 이머전시가 생겼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이거부터 딱 나오게 되지. 맞아요. 옛날에는 어땠냐면 지훈이랑 저도 전화를 안 하지 않았었고 한 30분 전화를 하죠. 전화기를 붙들고 있다가 끊을 때쯤 만나서 나머지 얘기해. 그렇지. 그래서 또 30분 얘기하고 할 얘기가 또 남았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죠. 자, 그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능력을 잃어가고 바보가 돼가고 있는 건가? 네. 근데 저는 일장을 읽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내비게이션. 내가 워낙 길을 찾는데 길친 거 알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저자는 옛날 얘기도 많이 하죠. 폴리네시아인이 뭐 철새 네, 보고 맞아요. 길 찾고 그거 너무 멀잖아. 너무 멀어. 근데 쿡 선장 얘기 이제 별 보고 이제 천체를 관측하면서 점점 항해술이 발전해가는 거는 그건 사실 최근에 와서도 그 연관은 많이 되죠. 지금의 위성 시스템 이런 거랑.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최초의 상용화된 내비게이션 1985년에 나왔다고 하죠. 그때 이제 내비게이션은 인간의 판단력도 많이 이제 개입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기술 자체가 너무 발달해서 전혀 인간이 이제 어느 길을 택해야겠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경로 자체를 기계가 다 계산을 해서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죠. 근데 저는 이 첫 장 내비게이션에서 사실
조금 갸우뚱했어요. 왜? 왜냐면은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보통의 첨단 기술들이 다 그렇지만 보통은 이게 군사 기술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으로 이제 넘어와서 상용화되는데 그 기간이 꽤 길어요. 생각보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이 1970년대에 이미 군사용으로 그 프로젝트를 통해 갖고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민간에 오픈이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1983년에 카일기 폭파 사고가 있었어요. 그 마이애미 말고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냉전이니까 네. 뉴욕에서 서울을 가는 비행기가 앵커리지를 통해서 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쉬고 가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GPS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로를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놓고서는 이제 뭐 기장 부기장이 같이 가는데, 근데 거기서 뭔가 좀 잘못해서 삐끗했다, 실수가 있다 그러면은 쭉쭉쭉쭉쭉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앵커리지 통해서 서울로 가야 되는 게 이게 소련의 사할린 영공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서는 소련 측에서는 이제 전투기를 이제 추격시켰지. 그러고서 이게 미국의 어떤 무슨 정찰 비행기가 아니냐. 그때 이제 잘 모르니까, 지금같이 그렇죠. 모르니까. 그리고서는 미사일을 쏴갖고 격추시켰어. 거기 타고 있었던 제 기억에 269명인데 전원 사망했어요.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게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 사건 있고 바로 보름 뒤에 우리 이제 군사기술 GPS를 민간도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오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점차적으로 이게 뭐 오픈이 되면서 결국 클린턴 행정부에 와서 이제 지금처럼 쓰는 게 가능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계기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내비게이션 GPS 시스템이 발전을 하고 우리한테 공급이 되면서 뭐 산악사고라든지 그렇죠. 뭐 해운이라든지 뭐 특히 뭐 항공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구조를 하는 것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우리가 경찰이 왜 사람 찾게 하는 게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은 사람을 또 찾아주죠. 생각나네. 나 옛날 얘기가 또 우리 아이의 핸드폰을 갖고선 기지국을 찾아갖고서는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찍어갖고서는 그러니까. 했던.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가 잃어가는 능력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그거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효율성과 그렇죠. 그리고 안전 이거를 우리한테 줬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딱히 동화는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정말로 이 GPS를 활용한 서비스를 LBS라고 그러거든요.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니까 사실 최근에 맛집은 줄을 서고 그냥 안 되는 집은 망한다 그러잖아. 중간이 없다고 하잖아. 그 맛집의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사실은 거의 위치 기반으로 사람들이 멀리서도 내가 저기를 찾아가야겠어. 이런 거가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자동차로 가는 그런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도보, 페데스트리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까지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버스에서 내려서 옛날에는 어딘가 이러면서 방향까지 가르쳐주잖아. 이쪽으로 돌아가라고. 구글 그런 걸 통해서 뷰를 할 수도 있죠. 로드 뷰를 해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스마트폰 초기만 해도 이렇게 모든 서비스가 이 위치 기반에 갖다 붙을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정확성이 높아지고 이 정도로 세밀해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구글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 그쵸. 뭐 각국에서도 사실 정부들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전을 했고, 거기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여행 가면은 지도를 어디선가 구하죠. 여행 책자 사고. 컨시지 가면 이렇게 빨간 게 쳐주잖아. 여기가 맞아요. 여기고 우리 호텔이 여기인데 여기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맞아요. 그 컨시어지 아저씨가 여기고 너고. 근데 네, 예스 그러고 나서 딱 나간 순간 까먹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어디라고? 막 이러면서 한참 여기가 어디고. 그런데 이제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가끔 이제 저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이제 아까 말했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란 것도 있고, 또 기계가 늘 그렇게 제대로 작동하는 건 아니잖아. 어떨 때는 갑자기 삥그르르 도는 표시가 띵 나면서 안 잡히면 이제 그 순간에 패닉이 되는 거지. 제일 짜증날 때 그때예요. 거의 다 왔는데 나는 아직 모르겠어. 그런데 내비게이션에서는 도착했습니다 하고 딱 빠져버려.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아가씨 그러면 안 돼. 뭐 약간 이러고 싶은 거지. 가지마 아직.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을 이제 정말 내비게이션만큼 중요한 기능도 없고 정말 중요하고 유용하니까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그쵸. 거기에 이제 모든 서비스들이 붙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길을 찾고 이러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그게 이제 생각을 제일 하는 거죠. 뛰어났던 분들이 택시기사 아저씨들이었죠. 어마어마했잖아. 네, 예전에는 뭐. 택시기사 아저씨들한테 그냥 얘기를 했죠. 어디로 가주세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정말 너무 잘 찾아가시고 맞아요. 길이 막히면 정말 골목으로 돌아 가시기도 하고 물론 그러다가 좀 너무 도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늘 놀라는 거는 런던이나 뉴욕에서 택시 기사들 말만 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최단 거리로 찾아가실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런던의 택시기사, 캡이라고 그러죠. 그게 블랙캡 되는 시험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죠.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뭐 몇만 개의 도로를 달달 외워야 된다. 근데 사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발달돼 있어서 기사분들도 그렇게 다 외우실 필요가 없죠.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택시 기사 분들, 그러니까 서울 시내 같은데 정말 막 골목골목 쫓아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쵸. 가능했던 게 그때는 길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 그런가? 우리 옛날에 그렇죠. 유학하고 그랬을 때 방학 때 오면은 아니 뭐가 이렇게 길이 많아졌어? 맨날 어. 그랬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그거를 다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요새 이제 택시 타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부르죠 우리가. 그렇죠. 예, 불러갖고서는 택시를 타면은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고객님께서 설정해 놓은 그 길 경로로 가겠습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줘요. 맞아요. 그게 이제 보통은 내비게이션에서 가르쳐주는 그 길이란 난 말이에요. 맨날 당황하는데 제가 설정을 해놨다고요? 나한 적은 없는데 하여튼 뭐 알아서 누가 했나 봐. 알아서. 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냥 아는데 편한 대로 가셔도 되는데 빨리 갈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왜 굳이 저렇게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사실 서울 시내가 얼마나 막혀요. 그쵸. 그러니까는 일로 갔다가 본인이 생각하기엔 여기가 훨씬 더 빠른 길이야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만약에 막히거나 했으면은 이제 또 진상을 부리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을 고객 넣으시는 중에. 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 그렇게 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1차적으로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사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택시를 탔을 때 좀 네.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지? 그렇죠. 여긴 내가 모르는 곳인데. 그러니까 고객님이 설정해 놓은 경로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면은 이제 다른 얘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좀 안심시켜주기 위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어떻게 그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했던 어마어마한 런던 택시기사 시험 그걸 거친 택시기사들의 뇌를 조사했더니 두뇌의 해마 부분이 커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니까는 그걸 자꾸 외우면은 확실히 이제 인간의 두뇌가 쓰면 쓸수록 발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구나 내 해마는 꽤 쪼그라져 있겠는걸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계가 늘 제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예전에 뭐 로마에 성당을 찾아가는데 갑자기 다 안 왔는데 또 뺑그를 돌면서 나 이거 빨리 그 베르니니 작품 봐야 되는데 안 보여. 그래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내가 기본적으로 좀 더 길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머니랑 이제 같이 여행을 다닐 때 너무 제가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거의 코가 닿을 것 같아요. 수mon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다니는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볼 순 없지만 어머니가 옆에서 보시고 참 안 좋아 보인다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 여행일 때 출장 가서 시간이 없을 때는 뭐 당연히 최단 거리로 가야 되는데 좀 여유가 있는 여행일 때는 구글 맵을 너무 의존하지 않고 조금 내 스스로가 길을 찾고 경관을 즐기면서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그 여행에 대한 기억이 좀 다원화되면서 더 기억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새 그거 있더라고요. 그 풍양고인가? 그러니까 그거 엄청 인기라면서. 유재석 씨하고 뭐 이성민 배우하고 뭐 양세찬 씨인가? 지석진 씨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아예 그냥 맛집을 찾는다든지 길을 찾는다든지 이런 거 검색을 못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좌충우돌하는 그 모습들을 막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기가 많다라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짜여지지 않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고 해프닝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얘기했잖아요. 엑셀에다가 정해놓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그러면 막 미칠 것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사람 풍양고에 캐스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괴로워하는 모습. 막 괴로워서 진짜 어쩔 줄 몰라 할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 인기 있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저한테도 만약에 한 일주일 여행이 아니고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를 시키면은 그거는 해볼 수 있겠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달 동안 런던에서 살아보세요. 뭐 이러면은
막 그냥 굳이 막 이걸 막 하면서 어딜 가야 되고 이런 거 안 따지고. 갔다 오면 막 해마가 쑥쑥 커져 있는 거지. 그렇지. 해마가 좀 커져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괜찮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 그쵸. 그런데 이제 그 이 책에서 또 하나 다룬 것 중에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게 스마트 글래스. 이제 지금 메타에서 2세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소비자가로는 799불. 주변에 써보셨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미국 가서 사왔던지. 근데 되게 편하다는 거야.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앱이 다 연결이 안 되는데 미국에서 쓰면은 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잘 뜨는데 정신사납지 않을까? 그렇지 않대요. 그래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이어폰 돼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눈앞에 정보가 이제 있으면은 정말로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 지도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뜨는 거니까 그렇게 눈앞만 보고 사는 세상이 된다면 인간의 두뇌는 또 어떻게 변할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효율적인 디바이스인 거잖아요. 삶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뭐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받아들인 거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내비게이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는 가장 빠른 속도로 맞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 경로. 최단 경로로 해서 거기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목표 자체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가야지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걸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거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아니겠는가. 맞아요. 그 길 자체 우리가 그 서 있는 그 길 자체를 그쵸. 좀 더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경험 그게 내 인생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읽었어요. 네. 뭐 좀 좋게 보자면 난 내비게이션 정말 좋아해. 빼다가지 마세요 제발. 자, 그럼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어요? 저는 뭐 읽기, 쓰기, 기억하기, 생각하기가 이제 다 인상적이었는데 읽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읽는다라는 게 이제 우리는 사실 계속 책을 읽는 거를 많이 이제 직업의 일부로서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주의 집중해서 책 읽는 게 점점 힘들어지잖아. 책 읽다가 또 돋보기를 좀 써봐. 그러면 좋아져. 딴짓하고 그리고 자꾸 요즘은 뭐 이렇게 컴퓨터에 띄워놓고 읽으려 그러면 코파일럿이 자꾸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걔 진짜 짜증나. 아니 그 사실은 제가 뭔가 세팅을 잘못해놓은 것 같아. 지훈 박사랑 나랑 카톡으로 문서를 주고받잖아. 스크립트를 주고받는데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옛날엔 착 열렸는데 요즘 갑자기 띄우려 그러면 코파일럿이 이 문서를 먼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약을 막 해. 나는 빨리 열고 싶은데 요약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짜증나 막 이러다가 몇 번은 또 읽어봤어. 요약을 잘했나? 괜찮게 했네. 아니 요새 지메일도 그런 게 그러니까요. 있어요. 지메일도 요약을 해줘 얘가. 근데 잘하는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그걸 읽으면 왜 이렇게 나는 오글거리지? 그렇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분초를 다투는 정말 시간이 없는 CEO도 아니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요약을 해서 근데 그거 자체가 좀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우리가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읽는 기능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게 우리가 책을 읽는 게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는 것만이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소설도 그렇고 소설의 뭐 줄거리를 알고 싶으면은 굳이 뭐 챗GPT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구글 서치만 하더라도 줄거리 쫙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줄거리 요약해 준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글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들인 건 우리가 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거는 온전히 자기만의 몫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데미안 읽었을 때 그 얘기했잖아. 이게 이 얘기였나? 이러면서 그렇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게 스캐닝을 하는 능력은 더 강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어떤 디지털 뭐 이런 기술에 의해서 다 요약도 해주고 서머리도 해주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깊이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은 떨어지고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 뭐 우리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저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든지 그러지 않고 뭐 의심을 한번 해보고 어떤 전제를 했으면 그 전제가 맞는지부터 한번 따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이거 반대되는 주장은 뭘까 하고 좀 창의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도 바라보고 뭐 여러 가지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거 박사과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고전을 읽는다고 할 때 계속 그런 식으로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는 그쵸?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그 쓰여진 부분, 인간의 감정선 같은 게 사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딱 잘라서 흑백으로 그 나눌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둘러싼 상황 이런 것들을 자꾸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나중에 가서 세상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또 세상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 예전에 하루키가 말한 적이 있어서 그 생각을 막 급대로 받아들인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요약한다는 거가 그냥 요약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약 자체가 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어. 요약을 잘해주면은 그거는 뭐 고마운 것인데 사실 AI가 여러 가지 부정확한 면이 있죠. 근데 그걸 갖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때는 더 큰, 안 그래도 요약됐는데 그 요약을 잘못했어. 챗GPT 진짜 많이 틀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저는 뭐 챗GPT한테 많은 일을 아직은 시키지 않고 더 활용을 해볼까 하는 단계긴 한데 너무 자주 봐. 챗GPT한테 좀 물어봐? 읽다가 뭐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면은 뭐 이 왕의 어머니는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물어다 보면 책을 한 5페이지 읽다가 더 이제 한 번에 쫙 1시간 읽어야 되는데 한 10분 있다가 묻고 근데 궁금하면 또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난 그건 좋던데. 그리고 배경 좀 알아야 되고. 저는 또 묻다가 딴짓해요. 묻다가 그러고 인스타도 또 들여다보고 한번 잡은 김에. 잡은 김에 카톡도 한번 체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책 읽기가 너무 방해가 많아.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왜 방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을 할지 컨트롤 할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거는 무조건 모르는 게 있건 말건 한 쭉 읽자? 30분 동안은 쭉 읽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메모를 해뒀다가 한꺼번에 물어보던지 하자.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메모를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메모를 하는 기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저는 메모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노트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쓰는 노트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노트도 있어. 오. 그러니까 무지이고 저는 이렇게 선 있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무지에다가 약간 빳빳해서 여기다 적어도 뒷장을 넘겼을 때 별표가 안 나는 그걸 찾아냈어 내가. 그냥 그것만 쓰는데 이게 이제 글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아날로그식이라 갖고 책을 읽다가 이렇게 이건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쭉 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걸 재밌어하고 좋아하는지를 일단 알게 돼.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 사실은 내가 이거 왜 적었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때도 있긴 한데 그러면 그때 골똘히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얘기들을 적었는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하나를 이제 꿰차기 위한 어떤 논리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 더 하게 되는 게 있고 그렇게 적다 보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쵸. 적는 시간 동안에도 정리가 돼. 그래서 약간 아날로그식이고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든지 저는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적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옆에도 적어요? 책 옆에도 적기도 하죠. 근데 그러면은 어느 페이지에 뭘 적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다음에 다시 볼 때 이렇게 네. 계속 보면은 알지만 정확히 잘 모르니까 물론 이제 뭐 마크를 이렇게 해놓고서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손으로 계속 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거의 안 했었는데 다시 이제 해볼까는 했는데 어렸을 때는 많이 했어요. 예전에 왜 저희가 리어왕 할 때 30년 맞아. 전 그거 썼더라고 막. 정말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 펼쳐보면 책 옆에다 많이 썼거든. 책 옆에다. 완전히 이해를 잘못하고 쓴 것도 있어. 창피할 정도로. 그러니까 존 롤스의 정의론 같은 거. 무지의 베일 옆에 뭘 끄적끄적 해놨는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저번에 보고 완전히 이해를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때 그런 식으로 이해는 잘 못했지만 노력했던 부분이 이제 나중에 제 어떤 존 롤스에 대한 전체적 이해랑 같이 제 기억 속에 되게 대견하지 않냐? 남겨서 마이클 샌델 책을 다시 읽었을 때 난 존 롤스 읽은 여자야. 뭐 이런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책 여백에다가 다시 쓰는 거는 안 하겠다. 하지만 그 지훈 박사처럼 노트에다가 이제 내가 궁금한 점, 그다음 내 느낀 점 이런 것들은 해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전자책을 요새 또 많이 읽잖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종이책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새 이렇게 보니까 저놈의 책들 어떡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자책을 좀 애용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그리고 하지. 저번에 이제 갤럭시 탭 우리가 테스팅 해보면서 야, 예전에 비해서 그 PDF와 연관된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맞아요. 했더라고. 예. 이런 것들을 그냥 안 쓰기보다는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그 종이책을 좀 덜 사고 내가 정리해 놓은 걸 나중에 또 인덱스화해서 찾기도 좀 좋잖아. 그쵸. 내가 정말 어디에다 적어놨더라 뭐 이런 다 이게 펼쳐보는 게 할 건 아니라.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 내가 앞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 문제점 뭐지? 앞으로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쓰기. 뭐 읽기 얘기했으니까 이제 쓰기가 나와야지. 쓰기는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많이 쓰죠. 왜냐하면 뭐 학단이니까. 학생은 써야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쓰는 거는 참 맨 처음에 이 백지를 딱 두고 썼을 때 너무 막막하잖아. 그치.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AI로 글의 뼈대를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보긴 보거든요. 저는 아직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그걸 나도 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보긴 해요. 근데 아주 안 한 건 아니고 저번에 다른 데 강연 갔을 때 한번 AI로 AI한테 PPT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해보긴 했거든요. 프롬프트에. 잘 못하게. 20분 만에 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구나. 뭐 포맷 같은 것들은 참고할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빤해.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실 AI가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쭉 마이닝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확률적으로 높은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빤한 얘기를 많이 했으면 AI도 나에게 빤한 얘기를 줘서 이걸 갖다 고쳐가는 것도 굉장히 일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좀 내 생각을 넣어서 먼저 뼈대를 잡는 게 낫겠구나. 그래도 남들이 AI를 잘 쓰고 있는데 나만 안 쓰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같이 내 생각과 AI를 결합해서 잘 쓰는 그런 쓰기의 방법 무엇일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챗GPT라든지 뭐 저는 뭐 여러 개 쓰거든요. 제미나이도 쓰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좀 설치를 해갖고 물어봐 오잖아요. 그러면 걔가 답을 줘. 그러고서는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면은 됐고. AI 상처받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없어. 근데 이게 목차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AI를 통해서 만들고 한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쉬운 건 있지. 그럼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왁구가 잡히면은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쉽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사실 책이든 뭐 논문이든 PPT든 자기의 의견을 이제 피력을 하는 거고 그 안에 어떤 스토리가 하나 담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강연도 사실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AI한테 맡긴다는 게 좀 웃기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 약간 그게 있어.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쓰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자꾸 도와주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쓰기뿐만이 아니라 쓰기 위한 어떤 생각하는 기능까지도 사실 잃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사실. 그래서 뭐 이메일을 쓰려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때만 하더라도 AI가 와서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뭐 고쳤더니 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꾸는 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그러는데 스펠링 고쳐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그리고 이게 원월드인가 투월드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체크해주고 하는 건 좀 좋은데 이걸 너무 바꿔준다 어쩐다 그러면은 왠지 내가 얘의 캐릭터로 동화되어 가는 느낌이 들어서 인간으로서 약간 자존심이 아직은 상한다는 거? 쓸데없는 생각인가? 글쎄 요즘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 일 중에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는 고객한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치. 사달라고도 쓰고 많은 경우 사달라고도 쓰고 아니면 이제 그 명절 같은 때 쓰고 근데 고객이 이제 만약에 외국 사람인데 왔다 가면은 와줘서 좋았다 방안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하는데 최근에 회사원들은 일단 그거를 AI한테 안 맡기는 경우가 거의 없겠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가고 특히 이제 영어 편지일 경우에 그런 의존도는 더 심해져 간다고 하는데 저번에 파이낸셜 타임즈 봤더니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AI한테 고객에 대한 메일 쓰는 거는 거의 국룰이 되어 간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이거는 특별 어떤 감정이나 나의 주장이나 이런 걸 피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런 식으로 외주화를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글쓰기 훈련, 뭐 일기 쓰기, 하루에도 몇 문장이라도 좀 써보기, 뭐 이런 건데 이거 우리 옛날에 어릴 때 했던 거다. 우리 어릴 때 일기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몰랐고 왜 쓰라고 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맨날 방학하면은 안 쓰고 있다가 막판에 가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막 쓰잖아요. 그러고서는 날씨가 뭐였더라 그러면서 막 신문 찾아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 지훈 박사도 그랬어요? 당연하지. 나 그 30일치 신문 찾아서
써서 그러니까. 정리하느라고 울면서 전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했었던 일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시켜주는 거였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이 되고 나니까 알겠다. 근데 지금은 애들한테 일기 쓰기를 해라 그러면 다들 챗GPT한테 물어보고 쓰겠지. 그 생각도 좀 들기는 해. 그래서 사실은 뭐 읽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생각하기 부분 되면서 처칠 얘기가 나오거든요. 처칠도 어마어마한 이제 문서를 읽고 자기 경험을 갖다가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자야. 그런 이제 기본적 읽기를 훈련한 다음에 그게 결국은 생각을 하고 생각한 다음엔 창조가 되잖아. 그런 이제 창의성의 부분까지 다 연결이 되는 그 기능을 우리가 기계한테 그냥 내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폭풍의 언덕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문제작. 봤는데 정말 기괴하게 만든 거야, 영화를. 아니, 일단 폭풍의 언덕은 제목만 폭풍의 언덕이고, 이제 많은 부분 너무 많이 바꿔갖고, 스토리가 일단 기괴해. 각 배우들의 그 행동이라든지, 뭐, 그 대사라든지 다 기괴한데, 근데 문득 생각했어. 아, 이제 사실 웬만한 빤한 내용은 AI가 더 잘 창작을 할 수도 있다. 인간에게 남겨진 것은 정말로 극단의 창의성, 기괴해야만 AI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왜 예전에 이세돌이 알파고랑 그 대국을 했을 때 한 판을 이겼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때까지는 일반적으로 두지 않는 이상한 수를 둬서 그때 이제 알파고가 대응을 못하고 이세돌이 이겼다 이런 게 있는데 뭐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는데 뭐 문학이나 영화나 이런 어떤 창작물에 있어서도 기괴하지 않으면은 이제 너무나 많은 빤한 것들은 AI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은가. 훈련시키면 그것도 걔가 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하게 여겼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아까 읽기와 쓰기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창의성이 발휘되는 이런 이제 선순환적인 구조가 있다고 말씀하신 게 되게 동의가 되는 게 제가 항상 감탄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AI가 쓰는 시대가 오겠지만은 executive summary. 이게 이제 막 보고서 같은 거 몇백 페이지 이런 거면 그걸 언제 다 읽겠어. 그쵸.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언제 다 읽겠어. 뭐 한 5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쫙 줄여놓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 이게. 이걸 정말 필요한 것만 탁 뽑아갖고서는 뭐 고위급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C레벨 인사들이 이걸 읽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정말 끝내준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많은 글을 읽었을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이 분야의 글을 읽고 내용을 소화를 하고 쓰기 연습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AI한테 시키면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왜냐면은 뭐 특히나 외교 안보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철학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맞아요. 전술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AI가 다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AI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때까지 있었던 것들을 다 마이닝해서 이제 그쵸. 갖다 이제 내놓는 거라서 알고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주가가 출렁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거는 AI 관련 업체들이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 AI 이제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이로 된 것을 무엇이든 다 읽히게 해갖고 거기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건데 이제 많은 그냥 일반 웹에 이제 사실 흩뿌려진 것들은 다 그냥 읽지만 그냥 종이로 된 거는 사실 거의 다시 스캐닝해서 읽히게 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작업. 그치. 어마어마하면서 또 어느 정도는 아날로그적인 수작업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작업이기도 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비밀 문서라든지 예전에 외교 문서가 아직 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스캐닝돼서 돼 있는 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접근을 아직 못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경험치가 딸리고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닐 수도 있겠죠. 샘 올트만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가? 우리가 AI가 이제 나오고서는 발전한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몸 쓰는 노동자 계급, 기술직 이런 쪽이 가장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단순 화이트 칼러 직업 그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전문직 여기가 이제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창의성을 가진 곳은 남을 것이다 했는데
완전히 지금 반대인 거 아시죠? 라고 막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최근에 엔트로픽이 이제 여러 가지 클로드를 통해서 기능을 맞아요. 선보이면서 야 이제 웬만한 그 고소득 그 전문직들도 다 직업을 잃겠구나. 회계사 얘기 들어봐.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창의성이 있는 쪽이 먼저 없어지고 몸 쓰는 직업이 남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이제 몸 쓰는 직업에 대해서 예전에 몇 년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야 이제 뭐 회계사, 신임 변호사 다 이제 큰일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영상 진단도 계속 이때까지의 엑스레이 같은 데다가 의사들이 메모를 달아놓은 거가 다 뭐랄까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면서 그 진단도 사실 AI가 먼저 내놓고 일론 머스크가 의대 가지 말라며. 그렇죠. 기본적인 분석 작업을 하는 것. 굉장히 고난이도의 분석 작업은 아시진 않겠지만 기본적 분석 작업은 다 죽었어. 그럼 뭐가 남어? 그럼 배관공? 뭐 이런 거지. 아직도 이렇게 그 관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못한다 이랬는데 이제 최근에 CES 올해 초에 화두가 피지컬 AI였는데 거기 보니까 다 할 것 같은데 로봇팔이 너무 그 로봇팔 가제트 같은 느낌. 맞아요. 영상을 자꾸 찍어서 우리가 그 배관을 이렇게 뚫어 하는 거를 찍어서 계속 학습을 시키면은 그 팔이 거기 따라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그 러닝을 해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서 하느냐 그러면? 그럼 배관공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배관공도 아니야. 그러면은 무엇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losing to technology라 그랬는데 결론은 지는 걸로 끝나는 건가?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드엔딩인가? 아니 뭐 진다고 해서 꼭 슬픈 건 아닙니다. 뭐 이겨야지만 해피한가 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또 하나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죠. 기억하기. 그거는 우리 나이 먹어서 그래. 그래? 해마가 다 쪼그라들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래.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아니 뭐 사실 전화번호 기억 못하는 건 뭐 이제는 그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기억을 안 하는 거지. 맞아. 눌러서 엄마 뭐 이러면 되는 건데 핸드폰을 제가 최근에 한번 잃어버렸어요. 정말 한 10년 만에 잃어버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반나절 만에 또 해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하나 산 다음에 구글을 다시 접속을 했더니 많은 것들이 근 80%가 다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정말 내 두뇌의 한 40%는 여러 가지 드라이브에 나눠져 있구나. 구글 드라이브와 원 드라이브와 여러 가지 드라이브가 다 이제 제 두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억을 좀 더 잘하고 싶다 그 생각은 해요. 그 예전에 뭐 셰익스피어 당시의 배우들이 어떤 식으로 대본을 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되게 저는 흥미로웠는데 그쵸? 사실 굉장히 그 대사도 많고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다 외워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대본이 완벽하게 주어지고 이것도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외웠다는 얘기는 안 해 책에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외울수록 이제 남의 걸 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주어진 것만 보고 그 상황을 보면서 더 집중해서 잘 외웠다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이제 좀 보조적으로 어떤 리듬이라든지 뭐 분위기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이 체득하게 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 몸이 체득하는 거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던 게 제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대본이 다 있어요. 대본은 다 있는데 거의 다 외워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게 있어. 외워야지. 약간 이 강박이 좀 있어. 얼마 전에 근데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클래식 공연이 있는데 진행을 앞에서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계속해서 진행을 한 건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나가서 오늘의 곡은 어떤 거고 누가 연주를 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 5분에서 7분 정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큐카드가 있어요. 그 그렇죠. 큐카드라 해서 요만한 이제 카드에다가 들고 하는 건가요? 링 같은 거 이렇게 달아갖고서 이렇게 넘기면서 할 수 있게끔. 딱 가서 봤는데 문제가 뭐였냐? 핸드 마이크를 써야 되는 거야. 핀 마이크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근데 핸드 마이크를 쓰면 한 손에 핸드 마이크를 들어야 되고 그쵸. 큐카드를 들어야 되는데 넘길 수가 없어. 그러네요. 되게 어색해져.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기려고 하면은 말이 안 되거든. 이거 그날 당일 나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가기 전에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행사는 외우고 가요, 거의 다. 근데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있고 나도 나이 먹었고 이제 점점 떨어져 갖고 다 안 되거든. 그래서 행사가 시작하기 전까지 정말 대기실에서 계속 외웠어. 사실 이런 경험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100분 토론을 할 때도 그렇고 100분 토론을 할 때 마지막 클로징 멘트만 프롬프터가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프롬프터가. 거기 막 100분 토론 막 서로 막 근데 얘기하시니까 앞에 오프닝이 있거든.
근데 이 제작진이 오프닝 프롬프터를 안 줬어. 나름 강훈련을 시킨다고. 아, 정말? 지식 플레이도 프롬프터가 없어요. 나는 이제 되게 외워야 되는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체득한다는 말이 뭔지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머리가 정말 좋은 분들은 이렇게 글을 이렇게 딱 보고서는 한 번에 이렇게 탁 박혀갖고선 줄줄줄 나올 수가 있겠지. 그건 타고난 능력이거든요. 포토카피 메모리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말을 해야 돼. 입에 붙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수십 번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이제 체득인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셰익스피어 연극을 하던 사람들 아니면 그 전에 이제 고대 연극을 하는 사람들 얘기도 막 나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체득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연극은 이제 조금 더 좋은 부분은 운율이 있었죠. 옛날 그 그리스 시대나 이제 셰익스피어 시대나 다 약간 운율을 따라서 하는 시와 비슷한 대사기 때문에 조금 나았었는데 이제 지윤님 거는 훨씬 그냥 구문이니까 구어체니까 좀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기실에서 틀어박혀갖고 혼자서 시작하기 전까지 이렇게 계속 연습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PD님이 제작진하고 나가서 얘기도 좀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나중에 또 그래야지 또 뭐 다른 프로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지 않냐는데 너무 싫어. Leave me alone. 나는 그냥 이게 틀리면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연습을 하고 나가는 게 제 루틴이라 갖고. 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기억하기 부분에서 체득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몸으로 말을 익혀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되게 와닿았었어요, 사실. 저는 그래도 이제 운율로 외우는 거는 한계가 있다. 너무 복잡한 내용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분은 좀 더 입체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이해와 그 기억을, 암기를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뉘앙스를 많이 하셨는데 제일 확실하게 외우는 거는 노래가락 따라서 외우는 게 가장 끝이에요. 왜 옛날에 우리가 노래 독도는 우리 땅, 그 울릉도 동남쪽 막 이러면 외로운 그 신라장군 2사부 그렇지. 사실 그 노래 아니었으면 내가 그 울릉도와 한국을 빛낸 뭐 백인의 영웅들인가 뭐 그것도 있잖아.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를 외우고 있는 것도 맞아. 그 운율에 따라서 외우는 것도 많고 옛날에 저희 뭐 세계사 선생님이나 국사 선생님들은 이상한 그런 가락을 지어 오셔갖고 저희한테 맞아. 노래를 불러봐라.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많아요. 뭐 이렇게 아편 전쟁은 찡해 그 화살 맞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야 정말 그때도 몸서리치게 막 너무 싫었거든. 너무 유치해 그랬는데 지금까지 남았어. 그런 식으로 안 외운 것들은 다 날아가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외웠던 것, 가락을 실어서 외웠던 것이 남는 거 보면은 나도 이제 그럼 우리 스크립트 많이 쓰잖아. 이걸 노래로 해서 부르다가 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합창단을 하더니. 근데 50대가 되면은 더 이상 암기라는 거는 나와 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50대부터 또 쌓는 기억들이 장기 기억이 돼서 우리 머릿속에 가라앉아서 나중에 70대에서 또 꺼내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장기 기억, 그다음에 그때 쓰는 이제 작업 기억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읽기랑 비슷한 거예요. 자꾸 읽어서 읽은 내용을 외우는 건데 읽다가 뭐 챗GPT 보고 읽다가 인스타 좀 했다가 이러니까 이게 집중도가 떨어져서 잘 못 외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집중적인 읽기를 통해서 암기를 좀 더 하면은 좋지 않을까. 다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읽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 얘기 그렇죠. 나오고 막.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라고 하지만 그렇게 혼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완전히 혼자 있는다는 것은 그냥 내 방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다 배제를 하고 정말 온전히 혼자 있는 거. 근데 그거는 정말 안 하죠. 잘 못하는 거. 지금 그렇게 있으라면은 못한다고서는 혼자 뭐. 있으면 이렇게 카톡 켜서 지윤아 자니? 너 최근에 정이랑 씨 새 에피소드 봤니?
자연인. 너무 웃겨. 꼭 봐. 그러면서 링크 보내고. 링크 보내고. 그러면 링크 이제 딱 들어가고 보고. 그건 저는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로 온전히 모든 것과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자극에서 다 멀어져서 혼자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던 거 생각을 해봤더니 없더라고. 그거는 왜 여기서 명상을 추천하잖아요. 그런 걸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뭘 가라앉혀야지 그쵸. 사실 또 받아들이고 집중해서 하는 거에. 근데 명상을 한다고서는 명상 음악 딱 틀어놓고 스마트폰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 그러고 막 딴 생각해 막.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러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러닝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디바이스를 차고는 하죠. 그리고 나중에 기록이 얼마였나 뭐 음악도 듣고 뭐 이러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뭐 나름 그래도 꽤 혼자 있는 편이거든요. 온전히 나와 달리는 나의 다리 그리고 뭐 들리는 음악 혹은 이제 주변의 자연 뭐 이런 것만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서 힘든 것도 좋은 것 같아. 힘들 때 오롯이 나한테 집중하게 되잖아. 막 맞아, 숨이 맞아. 가쁠 때. 그래서 이제는 또 명상을 하며 뭐 해 먹고 살지 AI 시대에 또 이런 생각을 하며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은 좀 낭만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까. 옛날이 좋았다. 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그런 거 별로 안. 옛날에가 살아보라고. 그러니까 100년 전 돌아가 살면은 지금 나 죽었을 거야 아마.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옛날은 정말 순수했고 뭐 아닙니다. 네, 옛날은 정말 무지막지했고요. 옛날에는 정말 야만이 활약을 하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는 스티븐 핑커하고 훨씬 더 의견을 좀 같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읽어보고 내가 이 중에서 회복해야 될 능력은 어떤 게 있을까 맞아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단위의 궁금증들 또 이제 그 문제의식들도 굉장히 재밌고 그 챕터마다 그 들어가 있는 고전적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윈스턴 처칠 얘기도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화가 앨리스 닐의 관찰하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그 사례들을 읽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책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롱테이크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준이었습니다. 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돼? 다시. 뭐라고 깜짝 놀랐네. 재밌다. 인간적이네. 되게. 이거 내보내자. 네, 롱테이크 김준이었습니다. 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